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아직도 홍삼만 드십니까? 홍삼만 드신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살림살이 좀 나아지셨습니까? 이제 마카 산삼을 드십시오. 마카 산삼. 잉카인들이 즐겨 먹었던 남미 페루의 산삼. 인체에 꼭 필요한 31가지 미네랄과 18종의 아미노산을 함유한 천연 종합 영양제. 세계적인 슈퍼푸드로 인정받아 전 세계가 열광하는 그것, 바로 마카입니다. 페루의 마카와 우리나라의 산삼을 하나로 만들었습니다. 마카 산삼. 이게 다가 아닙니다. 20년 경력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우리 몸에 좋은 11가지 원료까지 하나로 만든 건강 푸드. 마카 산삼. 이제 홍삼 가격으로 마카 산삼 드십시오. 와, 이거 남자한테 딱이네. 딱이야. 애미야, 나한테도 딱이구나. 엄마, 나도 마카산삼. 나도. 검색창에 마카산삼 또는 영한네이처를 검색하세요. 영한네이처 마카산삼이 답입니다. 마카 산삼을 꼭 기억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지난 28 전당대회에서 당당히 최고위원에 입성한 정치인이 있습니다. 독설 전문 정치인, 실력 있는 정치인, 당대표가 아닌 당대포에 도전해서 성공한 최고위원. 팟짱 시즌2 첫 번째 초대 손님이 된 최고의 정치인이라고 하면 벌써 입가에 미소가 퍼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정청래 최고위원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이 시대의 참 의리인 시대 정신의 아이콘 정청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28 전대 현장에서 제가 뵙고, 그리고 저희가 이제 저 봤어요 그때? 인사했잖아요. 딴 그랬나? 소리야. 제가 축하합니다. 전 시문화 본 기억은 나는데 그게 장윤선 기자였어요? 왜 그러세요? 네. 나 부끄러워. 그날 저는 그 단상 위에 쭉 앉으셨잖아요. 네. 단상 위에 쭉 여러 최고위원 후보들하고 쭉 이렇게 앉으셨는데 유일하게 막 계산기를 두드리시더라고요. 그래서 현장에서 즉석으로 표 계산을 하는 정치인은 처음 봤어. 발표를 하는데 네. 중앙대의원, 그리고 권리당원, 일반당원, 국민여론조사 이게 복잡해요 계산하는데. 네, 맞아요. 근데 이제 단상에 올라온 후보들은 그 계산을 아무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수첩에다 쓰고 딱 보니까 네. 다 나를 쳐다보고 있는 거야. 그 순간은 내가 당 대표였지. 네. 그 순간은 당 대표. 근데 끝내 네. 그거를 네.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너무 급해가지고. 토탈을 계산을 못 하겠더라고. 총계를. 예. 그래서 그냥 포기하고 네. 운명에 맡기자 하고 기다렸더니 모든 사람들도 어쩔 수 없다. 네. 정청래도 계산 못하는 거 우리도 계산 포기하자. 근데 그날 저는 이제 기자석에 있었잖아요. 네. 기자석에서 그 단상을 이렇게 쭉 바라보는데 기자들이 계속 키득키득 웃는 거예요. 그래서 역시 정청래다. 왜요? 현장에서 그 계산하는 정치인. 다들 이렇게 폼 잡고 뭔가 이제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 그 엄중한 상황에서 굉장히 현실적이야. 싹 따져보는 거야. 그래서 이 표 계산이 맞나 틀리나 검사하는 듯한 이런 표정을 보면서 기자들이 역시 정청래는 좀 참 다른 정치인이다. 그래서 부산인가를 갔는데 네. 그게 이제 저는 몰랐는데 어디 생중계가 됐대요. 네. YTN인가 어딘가에서. 근데 계속 혼자 이렇게 막 뭘 쓰면서 계산을 하더라는 거야. 그래서 뭔 계산을 했냐고. 그래서 나 혹시 최고위원회에서 워낙 압도적으로 1위를 하면 혹시 당대표 하라고 네. 할까 봐 당대표 수락연설문 쓰고 있었다. 당대포가 아니라 당대표가 될 뻔. 근데 이게 복잡하더라고요. 그래요. 맞아요. 선거 룰이. 몇 점 몇 퍼센트 몇 점 몇 하고 이게 다 더해가지고 또 퍼센트지를 계산해야 되잖아. 그러니까요. 45% 0.45 곱하고만 네. 하는데 계산기가 없으면 불가능하고 수첩에서는 불가능하더라고. 네. 어찌됐든 종합성적 2위.
아깝게 은메달. 은메달로 2위를 하셨어요. 저는 최고위원 회의가 굉장히 재밌어질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첫날부터 네. 엇박자가 났어. 엇박자가 났다기보다는 네. 포지션별로 역할을 잘하고 있는 하나의 징표죠. 그런가요? 왜냐? 당 대표는 뭐 오른쪽으로 행군할 수 있잖아요. 네. 여러 가지 관계상. 근데 저는 뭐라고 했어요? 최전방 공격수. 그렇죠. 나의 포지션은 최전방이야. 그리고 나는 대표가 오른쪽 행군을 한다면 나는 진보의 배낭을 메고 왼쪽으로 행군하겠다. 이런 포지션이기 때문에 네. 저는 미드필더나 수비수, 골키퍼가 아니에요. 근데 저에게 미드필드 내려와서 여기서 공을 차라. 그것은 나의 포지션이 아닌 거지. 네. 야, 그래서 안 가시기로 결정하신 거예요? 그 문재인 당 대표가 결정되는 순간 네. 그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기자회견 장소에서 기자들이 이제 그 참배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네. 물었을 때 이제 그거는 이미 약속된 것이어서 박정희 이승만 전 대통령 묘소 참배를 하겠다라는 네. 입장을 밝혔어요. 네. 그리고 갔죠. 그분은. 그런데 최고위원들은 참석을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저게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네. 당선된 날 이제 즉석에서 당선 발표하자마자 문재인 대표가 즉석 기자회견을 했잖아요. 그래요. 근데 그때 한 가지 약간 착각을 하신 것 같더라고. 왜냐하면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네. 이승만 박정희 묘소 참배를 하겠다라고 해서 굉장히 그 시끄러웠어요. 네. 당내에서. 그리고 나도 안 가겠다고 그러고. 그런데 신임 전임 지도부가 다 가자 이렇게 했는데 그거 가지고 이제 와글와글 난리가 나니까 네. 문희상 비대위원장이 한번 물렀었거든요. 그거는 신임 지도부가 알아서 판단할 일이다. 해서 접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알았다면 문재인 대표가 좀 더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것을 모르는 상태에서 그래도 전임 지도부가 대국민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내가 첫 번째로 어기면 되겠냐 당대표 되자마자 이제 그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것은 사실상 접은 사안이었는데 네. 그렇게 됐죠. 그리고 어쨌든 대표한테 정확한 정보 전달이 잘 안 되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그때는 대표가 아니었잖아. 후보였으니까. 그렇지. 되는 순간 되는 누가 순간. 딱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그게 템포가 늦었구나. 그렇지. 순간 판단인 거죠. 그건. 네. 그래서 그날 저녁 때 네. 대표가 약속했으니 기자회견을 통해서 취임 일성으로 가겠다 했으니 같이 가자. 네.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대표님은 가기로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 저는 안 가기로 기자들하고 약속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안 갑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최고위원에서도 이제 누구라고 이름을 밝힐 수는 없지만 두 분은 그래도 대표 행보에 같이 해주자. 또 두 명은 안 된다. 가지 말자. 이렇게 됐어요. 네. 그러면 갈 사람 가고 안 갈 사람 가면 모양새가 더 이상하잖아요. 네. 그때 그럴 때 나타나는 게 제가 뭐예요? 최전방 공격수로서 해결해야 되잖아요. 네. 이거. 그래서 제가 그랬죠. 가겠다고 말 한 분만 가시죠. 그래서 문희상, 네. 문재인, 투문 플러스 유 네. 이렇게 가시죠. 네. 그래서 그걸로 해결이 됐죠. 그런 거였구나. 네. 그런데 문제의 발언이 또 나와요. 그 유대인의 히틀러 묘소 참배와 뭐가 다르냐. 특히 이제 박정희 이승만 전직 대통령이 과거에 한 역할을 보면 한국 역사에서 독일의 역사하고 비교하면 히틀러하고 같은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셔서 또 논란이 좀 됐거든요. 그건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갔어요. 네. 그리고 저도 이제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을 했고 네. 전병헌 최고도 이제 비판을 했죠. 네. 했는데 이제 전국에서 전화가 오는 거예요, 저한테. 특히 원로 고모님들. 그러니까 유신을 거쳤던 네. 원로 고모님들이 저한테 전화가 당내. 그래서 심지어 저한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니 당 대표 하겠다고 해서 뽑아놨더니 문재인 대표 거기 가는 거 왜 온몸으로 막지 못했느냐 하고 저를 질책을 또 막 하더라고요. 네, 못 가게 했어야 됐다. 못 가게 했어야 됐다. 당신 역할을 못했다 이제 이런 거고. 그리고 이제 뭐 전화가 많이 와요. 네. 그래서 제가
미안해가지고 저라도 사과를 해야 되겠다 해서 전화를 제가 드린 분이 있어요. 네. 그 대구에 살고 계시는 현장에도 오셨던 89세 강창덕 고문. 그때 연설할 때 제가 일어나시라고 해서 박수 치라고 했잖아요. 이제 인역당 무기수거든요. 그분이. 그래서 그분한테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하고 전화를 제가 드렸어요. 네. 고모님 죄송하게 됐다. 그때 굉장히 우시더라고. 막 우셔요. 그래서 이러려고 내가 뽑았냐 뭐 이러면서 그분이 이제 아프시잖아요. 네. 연세가 높으시고 그러니까 그래서 그 서울 오셨다가 그냥 투표만 하고 바로 내려가셨거든요. 네. 또 너무 이게 연로하시기도 네, 하시고 연로하시니까 괜찮으시기도 하시고. 네. 네. 그래서 그 정말 죄송하더라고. 그래서 근데 막 뭐 광주에서도 전화도 오고 뭐 어디 막 전화가 많이 와요. 특히 이제 원로 고문들께서 충북에서도 오고 막. 우리 당의 정체성이 무엇이길래? 그렇죠. 그래서 이제 강원도에 계신 뭐 이름을 공개해도 될 것 같아요. 네. 김철배 고문이라고 네. 유신 때 5번 끌려가서 두들겨 맞고 고문당하고 감옥 가고 이랬던 분이라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전당대회 기간 중에도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에요. 유신 때 고생한 얘기를 하시면서 강원도 이렇게 송년 모임 갔더니 국민들은 박근혜 정권 물러나라는 얘기도 하고 개표 부정 얘기도 하고 그다음에 국정원 불법 대선 가지고 그리고 또 그동안에 뭐 여러 가지 경제 정책, 인사 정책 실패 가지고 국민들 사이에서는 물러가라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오히려 야당에서는 그런 말 한마디 못 하고 하는 게 무슨 야당이냐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야당은 의례, 정권 퇴진, 투쟁 하겠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러는데 이 야당에서는 왜 그 말 한마디조차 나오지 않느냐. 자기는 너무나 이상한 야당이다. 네. 이런 말씀을 한번 하셨던 기억이 나요. 그분인데 그 아침 그 YTN 라디오 나가기 전 밤 10시인가 네. 그때쯤 통화를 하게 됐어요. 네, 네. 그러더니 그 제가 발언했던 그 말을 똑같이 한 거예요. 그분이 자기는 그런 꼴이라고 생각한다. 네, 네. 그래서 아침에 제가 얘기를 했죠. 강원도에 있는 김아무개 고문님의 말씀이다 하면서 그 말을 하고 이 정도로 당의 정체성을 지켜왔던 고문님들은 울분에 차 있다. 라는 얘기를 제가 한 거죠. 이 정도다 지금. 그런데 그렇다고 이승만, 박정희와 히틀러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얘기도 제가 했어요. 네. 그래서 그것은 제가 했던 워딩이 아니라 그것을 전달한 것이고 이 정도로 우리 당내에 심각하다라는 것을 분위기를 전달하는 차원이었죠. 근데 네. 이제 그게 다 빠지고 앞뒷말을 다 잘라버리고 마치 제가 이승만, 박정희를 히틀러라고 한 것처럼 진보 매체에서도 그것을 네. 비판을 하고 비난을 했어요. 저는 왜 그런 인용을 방송에서 했느냐라고 비판하고 비난하는 것은 얼마든지 저는 비판을 받을 자세와 각오가 돼 있고 네. 그리고 제 스스로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을 히틀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네. 네, 그런 컨셉이 머릿속에 없었어요. 근데 그 정도로 이제 심각한 우리 당의 언론분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계신다 하는 차원이었는데 네. 그것을 뭐 심지어는 어떤 종편 같은 경우는 정청래는 현충원도 안 간다. 저는 그날 아침 갔어요. 네. 현충원 갔고 현충탑까지 갔다가 네. 그 두 전직 대통령 묘소 가는데 거기는 안 가기로 했으니까 그냥 온 거거든요. 네. 근데 심지어는 다른 데 다 가고. 예? 다른 데 다 가고. 예, 예. 네. 현충원까지 다 갔다니까요. 가고 그리고 왔어요. 근데 현충원도 안 간 사람이 뭐 이렇게 뭐 말이 많냐는 식으로 그리고 현충원을 야수꾼 신사를 모독했다는 등 그런 제가 생각해 보지 않은 개념까지 동원해서 야수꾼이 신사를 모독했다는 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아니 현충원을 야수꾼이 신사로 모독했다고. 아 현충원을 야수꾼이 신사로 네, 모독했다. 그러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래서 네, 네. 뭐 주의 주장 비판 비난까지 네. 저는 뭐 그건 감수할 생각이 있어요 공인으로서. 그러나 허위 사실 유포로 저를 공격하는 것은 그것은 바로잡아야 되겠다. 그래서 종편이나 이런 데 나가서 허위 사실 유포했던 분들은 본보기를 한두 명 사법 처리할 생각입니다. 네. 그 종편에서 허위 사실 유포한 분들에 대해서는 본보기로 이제 그 명예훼손 소를 제기할 생각이시고 네. 진보 언론도 비판했잖아요.
진보 언론에서는 팩트까지 왜곡하면 산 건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그건 뭐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러나 진보 매체를 읽는 보는 그 독자층은 공감하기 어려운 내용일 것이다 이런 네. 생각을 가졌어요. 근데 저는 한국 현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쭉 돌아볼 때 물론 이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이퀄 히틀러다 이렇게 볼 수는 없지만 그 한국의 과거사에서 여전히 청산되지 못한 역사들이 있고 과거에 잘못된 역사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한 반성이 없는 상태에서는 이렇게 유신 때 5번 고문 5번뿐이겠습니까? 이제 고문당하고 또 감옥 가고 뭐 이랬던 분들의 입장에서는 참 이게 그 용서나 화해나 이런 말이 쉽지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 또 그런 분들이 함께 하고 있는 제1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그런 분들의 그런 아픈 마음도 같이 그 보듬어서 정치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제가 그 라디오 인터뷰 하기 전에는 네. 이렇게 썼어요. 프랑스의 똘레랑스를 아는가? 프랑스의 똘레랑스 관용은 피해자를 먼저 어루만지고 그 피해자가 이젠 됐다. 가해자를 용서하자. 네. 관용을 베풀자. 해서 관용이 되는 거고 진정한 화합과 이런 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래서 프랑스 같은 경우는 나치 치하 2년 6개월밖에 안 돼요. 우리는 36년이지만 네. 근데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을 철저하게 민족 정기를 수호한다는 차원에 철저하게 처형했거든요. 네. 그래서 제일 먼저 처형한 게 누군지 아세요? 누구예요? 신문사 사장. 왜냐하면 일반인보다 너무나 더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그래서 신문사 사장부터 죽입니다. 그리고 편집국장, 네. 뭐 이런 언론인부터 다 처형을 해요. 그리고 나서 계속 이제 추적을 해서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을 처형하기 시작하는데 거기도 공소시효가 있었나 봐요. 네. 근데 프랑스에서는 민족을 짓밟고 나치에 부역했던 사람들은 이 민족 반역자들에게는 공소시효가 없다. 그래서 공소시효를 없앱니다. 그리고 80년대까지 추적해서 죽여요. 네. 민족 정기를 수호한다는 차원에서. 그래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5,000명 정도를 처형한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그리고 나니까 나치 치하 때 피해를 봤던 분들이 이제 그만하자. 이제 그만 과거를 이제 딛고 미래로 가자. 그리고 우리 피해자들은 다 이제 이해를 하고 용서를 한다. 화해하겠다. 그리고 화해하겠다. 그래서 관용을 베풀자. 그래서 프랑스가 관용의 나라가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관용의 나라로 가기까지는 수많은 처절한 이런 뭐랄까 좀 처벌, 네. 처형 이런 것도 있었고 수많은 갈등 이런 것도 있었던 거죠. 근데 우리는 일제 36년 동안 프랑스보다는 일본 앞잡이가 더 많지 않았겠어요? 그렇겠죠. 근데 단 한 명도 처형하지 못하고 반민특위가 좌절되고 네. 친일파가 다시 옷을 갈아입고 친미파가 되고 이런 과정 속에서 그것이 다시 기득권화가 되고 대한민국 주류사회가 되면서 해방 전국 때 우리의 과제였던 친일파 척결과 토지개혁 이런 걸 하나도 못한 상태로 지금까지 역사가 흘러오다 보니까 민족 정기가 뒤죽박죽된 거죠.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사 정리가 제대로 안 돼. 노무현 정부 때 시도를 하긴 했지만 네. 굉장히 표피적이었고 제대로 안 됐다라는 평가를 그 위원회에 참여했던 분들도 하고 있거든요. 국정원 과거사, 뭐 경찰 과거사, 또 진실화해 과거사 뭐 등등 과거사 위원회가 있지만 그냥 위원회의 활동에 불과했고 그래서 좀 보다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사실 김철배 고문이나 강창덕 고문 같은 분들이 자 이제 그만하자. 뭐 이렇게 이제 용서하겠다, 화해하겠다라는 마음이 들 때까지 좀 제대로 된 그렇습니다. 과거사 정리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 행보를 전당대회 이후에 저는 백범 김구모소에 가자라고 얘기를 했어요. 네.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 그 130개 조항을 압축 요약해 놓은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자랑스러운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 통과. 네. 그래서 상해 임시정부 법 통이 대한민국 헌법 정신 제 1호예요. 1호.
그렇기 때문에 백범이잖아요. 그러면 그래 백범 선생 묘소를 가고 그 다음에 대구 평화공원 인혁당 8명의 애국 열사가 모셔져 있는 대구 평화공원에 갔다가 강창덕 고문을 만나자. 그리고 제주도 4.3을 가자. 네. 이렇게 좋은데. 이렇게 제가 건의를 했었어요. 네. 그 스케줄 좋은데. 그것이 대한민국의 정체성에도 맞고 우리의 정체성도 맞다.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제안이 받아들여지지 않고 이승만 박정희 묘소를 간 거죠. 근데 제가 또 인혁당을 가자고 했던 이유를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노무현 참여정부 때 이것이 이제 과거사 뭐 이렇게 돼가지고 진실과 화해위원회에서 이것이 무죄 판명이 났지 않습니까? 네. 인혁당 사건이. 네, 그리고 이제 국가를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2심에서 정확한 액수는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100억을 지급해라. 이렇게 2심에서 판결이 나왔어요. 재심? 2심. 2심에서. 예. 그러니까 이제 그 관련자 인혁당 유가족들 이런 분들이 그러면 가집행을 좀 해달라. 네. 이미 이제 대법원 가면 이렇게 똑같이 결정될 거니까 그래서 3분의 1을 가집행을 한 거예요. 네. 2심이 판결이 끝난 상태에서. 근데 웬일입니까? 3심 대법원에 가가지고 이게 뒤집혔어요. 네. 너무 많이 줬다. 그래서 3분의 2를 이미 가집행 상태에서 그 절반 정도밖에 못 주겠다. 그러니까 3분의 2 가집행된 거 절반을 다시 토해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이런 상황이 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은 빚도 갚고 뭐 이렇게 다 썼어요. 근데 자기들이 가집행 받은 거에 절반을 다시 국가에 반납하라.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인혁당 유가족들 그 가족들이 다 지금 빚더미에 올라가서 그러면 이것도 국가가 왜 가집행을 했느냐 해서 그걸 가지고 지금 또 소송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분들을 2번 죽인 꼴이 지금 돼버렸거든요. 국가가. 그래서 그분들이 저를 또 한번 면담을 했었어요. 네. 그래서 그것 좀 도와주자고. 그래서 뭐 방송에 이 기막힌 사연을 제가 제보를 했죠. 좀 공론화 좀 시켜달라. 근데 모 방송에서 방송을 결국 못 하더군요. 그래요. 그 모 방송은 어디입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팟짱이 기획을 해서 기가 막힌 거예요. 그러니까요. 2심에서 얼마를 이제 결정이 됐어요. 근데 대법원 가가지고 그 절반 이하로 뚝 떨어져가지고 다시 이렇게 반납해야 되는 토해내야 되는 상황. 근데 그분들은 돈을 이미 다 쓴 상태고. 그러니까 이게 국가가 이렇게 국민들을 2번 죽이는 일을 감행할 수 있는 나라도 흔치 않을 거예요. 대한민국 그럼 가집행을 하지를 말든가. 그것도 국가가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요. 국가가 국민을 상대로. 그래서 이제 이런 또 이제 기막힌 또 사연이 있기 때문에 저는 더더욱 이제 인혁당에 가자 대구 이제 이렇게 했는데 그게 이제 받아들이지 않은 상태죠. 네. 저는 그것도 좀 불만인 것이 어찌됐든 이제 그 국회에 김구 동상이 있던가요? 없는 것 같은데. 없어요. 네. 이승만 동상은 있는데 김구 동상은 없어. 헌법 정신의 1호가 백범 김구 정신인데 없어요. 그것도 이상하네요. 예, 그래서 저는 국회 야당 역할 중에 가장 큰 역할이 저는 백범 김구 선생 동상이라도 하나 세워라. 그런 것도 안 해. 그러면 백범 김구 선생 국회 동상 건립 추진위원회 공동위원장을 장윤선 기자하고 나하고 둘이 하자고. 아니 그거는 그 야당 국회의원들의 몫이지 왜 기자가 거기 공동위원장을 합니까? 아니 그 백범 김구 정신을 기리는 문제에 있어서 국회의원이 따로 있고 기자가 따로 있어요? 그런가요? 그걸 아니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아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근데 이런 센 발언으로 사실 최고위원회를 두루 섭렵하고 계시잖아요. 자, 일단 최고위원이 처음 되셨잖아요. 지금까지 월수금 3차례 일주일에 3번씩 최고위원 회의를 하고 있는데 막상 최고위원 결합을 해보니 당 지도부가 어떤 것 같습니까? 저는 소위 말하는 어떻게 보면 대중정치인으로서 대중의 이슈를 대중의 언어로 대중에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서 참 나쁜 대통령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저는 이번에 대선 공약을 대부분 안 지키고 있고
그리고 국정원 불법 대선 부정선거에 대해 사과도 하지 않고 있고 그래서 저는 참 나쁜 대통령을 벤치마킹해서 진짜로 나쁜 대통령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한나라당 국회의원 시절에 한 발언은 그게 막말이다. 이런 얘기 없었어요. 네. 저는 똑같이 말했을 뿐이에요. 근데 정청래는 막말이야. 되먹지 않은 정치인. 그리고 이렇게. 김무성 대표가 네. 봉화마을 갔죠. 봉화마을 갔어요. 네. 근데 그걸 보고 근데 노무현 대통령 당선 직후에 네. 김무성 국회의원이 뭐라고 말했냐면 내 마음속으로 노무현이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라고 말했죠. 반말이에요, 반말. 노무현 이를. 노무현이를. 네. 그리고 이런 식으로 하면 퇴임 운동을 벌이겠다. 퇴진투쟁하겠다는 거예요. 네. 대선 직후에. 네. 이것이 대선 불복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그런 거에 대한 사과와 반성 이런 거 없이 봉화마을에 가서 노 대통령 묘소에 고개만 숙이면 다냐. 참 얼굴 두껍다. 네. 이렇게 얘기했어요. 참 두껍습니다. 참 두껍습니다. 근데 김무성 국회의원이 말했던 노무현 대통령 노무현이를 인정하지 않겠다. 퇴임 운동을 벌이겠다. 이게 막말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왜 사과와 반성 없이 갔냐? 얼굴이 참 두껍다. 그렇게 말한 나보고 그 막말이래. 그러니까 이게 달을 보라고 달을 가리키는데 달을 보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손가락만 가지고 왜 손가락지야 이렇게 손가락질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막말에 하는 대해서 거죠. 정의를 했어. 네, 나는 불의를 보면 못 참잖아. 네. 막 말을 하잖아. 나는 막 말을 하는데 그걸 줄여가지고 그냥 막말 이렇게 하는 것 같아. 근데 앞으로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은 얘기를 할 때 막말하는 정치인이 아니라 막 말하는 정치인 그렇죠. 이렇게 불의를 보면 못 참고 막 말을 하는 네. 정치인이야. 그렇게 불러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저는 그게 거칠애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분석을 하자면 문재인 대표의 그 현충원에서 이승만, 박정희 두 전직 대통령 묘소 참배한 것 그리고 또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가 노무현 전 대통령 묘소를 참배한 것 이걸 보면 어떤 측면에선 정치인의 거칠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좀 드는데 그건 좀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저는 문재인 대표의 경지에 다다르지 못해서 그 마음을 다 헤아릴 수는 없어요. 네. 그러나 저는 일이라는 것은 앞뒤 전후 먼저 해야 될 일과 나중에 한 일이 있다 이렇게 생각해요. 저도 제가 마상하게 대선 주자다. 네. 그러면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분들이 했던 실정이나 뭐 악행 이런 걸 떠나서 전직 대통령이니까 그냥 형식적으로 묘소에 참배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는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이니까 뭐 국민으로서 예의를 갖추는 게 뭐 도리 아닌가 이런 생각으로 갈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그러나 전당대회가 끝났어요. 네. 그 첫 일정이에요. 그러면 전 당원이 동의하고 박수 칠 수 있는 그런 행보를 하는 것이 지금 생각해봐도 맞았다. 당원들에게 극심하게 찬반 양론이 나뉘어서 네. 갑론을 할 수 있는 하는 그런 일정은 아니었다. 만약에 대선 경선을 끝나고 대선 후보가 다시 됐다. 네. 그랬다면 혹시 모르겠다. 그런 생각은 갖고 있어요. 네. 그 얘기는 뭐 굉장히 그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당이 막 그 당대표 되자마자 자중질환이 일어나는 그런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박수칠 수 있는 당원들이 박수칠 수 있는 일을 첫 번째 일정으로 잡았으면 그걸 어땠을까? 내가 제시했잖아요. 백범 그러니까요. 김구 선생 네. 묘소. 인혁당. 네. 정청래 4.3. 그러니까 정청래 최고의 말을 들으면 당이 좀 이렇게 논쟁 없는 정쟁 없는 정당으로 갈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문재인 대표가 네. 내공이 있어졌더라고. 왜냐하면 제가 이렇게 어떻게 보면 강력하게 비판을 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최전방 공격수로서 역할을 다했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고 네. 그리고 실제로는 정청래 의원에 대해서 고맙게 생각해라. 주변 참모들에게 네.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했다. 그리고 내가 가져갈 수 없는 그런 퍼센테이지의 지지율을 가지고 가고 있다. 그래서 정청래 의원에게 고맙게 생각해라. 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좌관한테 네. 그쪽 보좌관이 네. 살짝 귀뜸을 해주면서
고맙다 이렇게. 네. 그래서 그걸 보면서 전에 있는 모 대표 같은 경우는 구두 경고 막 이런 거 날리고 이랬을 텐데 구두 경고 네. 날리고 했을 텐데 윤리위 제소 문재인 대표는 그래도 내공이 많이 깊어졌구나. 네. 그런 면에서는 긍정적이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제일 처음 말씀하신 대로 각자 포지션에 맞게 네. 행동을 하면서 전체 파일을 지지의 파일을 넓혀가는 전략을 세웠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 제가 트위터를 날렸지. 네. 나는 정권 교체라는 큰 떡에 관심이 있지. 큰 떡에서 떨어지는 떡고물에는 관심이 없다. 아. 당직 뭐 이런 거에 관심이 없다. 알겠습니다. 근데 막상 지금 몇 번째 최고위원회 참석을 하시고 계신 거죠? 지금 오늘이 3월 3일입니다. 3월 3일입니까? 네. 그러니까 한 3주간 한 것 같네요. 3주간 회의를 했는데 네. 3주간 회의를 통해서 당의 뭐 여러 가지를 뭐 당직 인선, 특히 인사와 관련해서 네. 뭐 특히 뭐 정책과 관련해서 여러 논의가 진행이 되고 있을 텐데 지난 3주간의 최고위원회 평가를 좀 하자면 어떠십니까? 대체적으로 순항을 하고 있는 것 같지만 네. 내부에서는 심각한 문제들도 있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네.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일부를 공개해야죠. 팟짱에 왔으니까. 네.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네. 저는 이 인사 개편, 당직 개편에 있어서 문재인 대표가 지금까지 한 거에 대해서 정말 높이 평가합니다. 후한 점수 주고 싶어요. 네. 왜냐하면 지명직 최고위원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2명. 최고위원들이 나름대로 건의한 사람들을 그대로 다 수용했어요. 문재인 대표도 속으로 네. 이 사람 저 사람 생각했을 수 있잖아요. 네. 근데 그 두 분은 지명직 최고위원은 최고위원 비공개 우리끼리 최고위원 회의할 네. 때 건의를 한 거예요. 그냥 즉석에서 이런 네, 분들 네. 했으면 좋겠다 했더니 그냥 선선히 받아들였어요. 그런 대표가 지금까지 없었을 겁니다. 네. 그래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사무총장이잖아요. 근데 뭐 소위 말한 네. 뭐 손학규 계보라고 네. 할 수 있는 양승조 사무총장을 했어요.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정책위 의장 강기정 의원 했잖아요. 네. 이것도 최고위원회에서 건의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냥 선선히 정세균 계보라고 볼 수가 있잖아요. 네. 언론에서 평가하기를 네. 네. 그냥 했어요. 그러면 지명직 최고위원, 사무총장, 정책위 의장 가장 핵심적인 분이잖아요. 네. 그리고 수석 대변인 같은 경우도 소위 말하는 친노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도 그분도 최고위원회에서 건의된 분이에요. 그랬더니 받아들이자고 그냥 수석 최고위원 그럼 하시죠 뭐. 네. 이렇게 그냥 문재인 술술술술. 대표는 술술술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수석 사무부총장과 조직부총장은 네. 실무 라인. 그거는 저는 누구를 하자 말자를 떠나서 네. 제가 얘기했어요 문 대표한테. 그 두 자리는 정청래가 달라고 해도 주지 마십시오. 제가 그랬어요. 비공개 최고위원회 때. 네. 그거는 그냥 문재인 대표 사람을 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이렇게 그거에 대해서 문제를 삼는 겁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그냥 당연히 그거는 대표가 쉽게 네. 귓속말 할 수 있는 사람으로 해야 된다. 그런데 이걸 가지고 무슨 뭐 1등 최고위원이었고 수석 최고위원 저는 동의하지 않아요. 그리고 다른 최고위원들도 동의하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뭐 친노의 니은자만 챙기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것은 팩트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문재인의 미음자가 없잖아요. 당직 인선에 지금까지. 네. 그거 가지고 뭐 친노 위주로 지금 당직 인선했다는 것은 어불성설이에요. 네. 친노 위주로 당직 인선을 했다고 언론도 비판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당 내부에도 좀 그런 것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세력이 여전히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제가 쭉 말씀드렸잖아요. 네. 당의 요직을 지금 인선을 했는데 거기에 친노가 누가 있고 문재인 사람이 누가 있냐고. 그러면 수석사무부총장이나 조직부총장이나 이런 분들은 실무 라인이라니까요. 실무적으로 보좌하는 사람들이에요. 그건 당연히 자기 참모를 쓸 수밖에 없고 써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총선을 치렀어요. 네. 그리고 새누리당 후보가 나왔겠죠.
그럼 거기 사무장 했던 사람을 제 보좌관으로 써야 됩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네. 가장 핵심적으로 저 선거운동을 도왔던 사람을 보좌관이나 비서관으로 앉혀야 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 아닌가요? 이래 연장선상도 그렇고. 네. 근데 그거를 못하게 하면서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그것은 뭐 최고위원들이 다 그걸 공감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저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과도하게 벌써 이렇게 이제 보수 언론에서 마치 뭐 분열이 있는 것처럼 네. 쫙쫙 쪼개기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요. 예, 그래서는 안 된다고 봐요. 예, 그 분열 프레임에 말려들면 또 안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그 실제 이완구 총리 후보 인사청문회 팀이 있었잖아요. 네. 그 새정치민주연합 내부에서. 근데 김경엽 의원 같은 경우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더라고요. 네. 그 실무적으로 일을 굉장히 잘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굉장히 이제 꼼꼼하게 잘 챙긴다. 그리고 이런. 그분이 한국노총 네. 출신이잖아요. 네. 그래서 조직적 관점도 있고 실무적 감각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수석사무총장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지는 않는다. 그럼 그 사람이 적임자면 그 사람 하면 되는 거지.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지 차라리 그 사람 자체를 반대하면 반대 명분이 돼요. 네. 근데 그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고 적임자다. 근데 반대한다. 이거 말이 안 되잖아. 그러니까요. 말을 만들다 보니까 그런 말까지 파생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근데 이제 듭니다. 일각에 이런 우려는 있고 저도 그런 우려를 갖고 있어요. 네. 문재인 대표가 너무 개파의 기억자도 얘기 안 나오게 하겠다 하다 보니까 능력 위주 적재적소 배치 이런 게 아니라 그냥 요감 먹을 사람, 무난한 인사. 무난한 인사, 네. 개파 안배 너무 이거 위주로 가지 않나. 그래서 저도 이제 일각에서 어떤 기자들이 저한테 묻더라고요. 너무 그런 안배 위주로 가다 보니까 능력 위주, 실무형 위주가 아니지 않느냐. 네. 그런 얘기를 누가 살짝 비판을 저한테 하더라고요. 실제-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묵묵부답.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그 엣지 있는 인사는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좀 들기는 해요. 엣지가 뭐죠? 그러니까 팔찌는 내가 알겠는데. 팔찌? 각이 좀 살아 있어야 되는데 좀 그런 게 없는 것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 자 3주간 겪어본 문재인의 리더십 괜찮다? 문재인의 리더십은 그래도 이 독설 정치인에 걸맞게 비판을 좀 해야죠. 뭐냐면 이제 국민들의 시각으로 보면 네. 예를 들면 인터뷰할 때도 네. 기자가 딱 물으면 마치 준비됐다는 듯이 딱딱딱딱 육하 원칙에 의해서 말하면 뭔가 맞는 말이긴 한데 뭔가 좀 이렇게 그런 게 있잖아요. 네. 근데 문재인 대표는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좀 어리버리하다고 생각이 되지만 왠지 호감이 가는 이런 것 같아요. 그걸 그래요? 어떤 리더십이라고 할 수는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리버리 리더십? 근데 내가 봤을 때는 네. 참 좋은 사람, 선한 눈빛, 네. 뭐 그런 것이 대중들로부터 많은 어필을 하고 있기 때문에 디테일에 좀 약해도 큰 테두리에서 좋아하고 있지 않나 이런 네. 생각이 좀 들어요. 네. 근데 그 디테일이 강한 것은 그냥 실무자 참모들이 보강하면 될 일이고 네. 굳이 지도자가 디테일까지 막 강해서 많은 사람들을 일 못하게 하고 그리고 주눅들게 하고 하는 것보다는 그냥 선한 눈빛, 좋은 사람 그런 리더십이 좀 어필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도 실무 능력을 빨리 감퇴시키기로 했어요. 참 좋은 리더가 되기 참 좋은 사람이다. 참 좋은 사람이다. 참 겸손인이다. 네, 그런 이미지로 가려고. 그리고 정청래는 참 선한 눈빛이다. 네. 이렇게 선한 가려고. 눈빛으로 가려면 좀 더 독서를 줄여야 될 것 같은데 그거 줄이면 매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정치인 정청래의 매력. 그래서 실무 능력을 제 스스로 파기하기로 했어. 디테일에 안 강하기로 했어. 근데 그 의원님의 매력은 디테일이 강하고 이렇게 그 분석과 이런 게 있어야 재밌잖아요. 너무 그렇게 참 선한 정치인만 있으면 재미가 없어요. 근데 나는 네. 정책통, 전략통, 실력통 이것으로 나는 불리고 싶은데 난 실제로 그런데 그게 다 덮여 한마디 하면 그래서 말도 좀 막 줄일까? 말을 해서 그래. 막 말을 해서 그런가?
그렇죠. 막 말을 해서 그런 거예요. 근데 그 한편으로는 정청래 의원의 저런 입담은 어디서 나올까? 저 뒷배는 어디 있을까? 저렇게 대부분 정치인들이 뭐 구설에 휘말리거나 뭐 좀 이렇게 세게 발언을 해서 그게 문제가 되면 언론이 대서특필하게 되면 막 쫄잖아요. 네. 쫄아가지고 자기가 했던 말을 막 번복하면서 내가 이 말을 왜 했지? 막 이러면서 사과하고 뭐 막 기자회견하고 막 이러다가 어느 날 보면 그 사람은 존재감이 없는 정치인이 돼버리고 이렇게 되는데 그렇지. 의원님은 안 쫄고 그냥 계속 계속하잖아. 그렇지. 계속 막 말을 하잖아요. 나 그래서 조중동이 내가 한 말 가지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개념을 도입해서 나를 막 비판해. 나 근데 재밌어 그게. 아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구나 네. 하면서 보면서 재밌어요. 네. 근데 그 최고위원회 회의할 때마다 주목받는 발언을 통해서 제일 큰 화제를 불러일으키잖아요. 그동안 이제 최고위원회 회의하면은 사실 최고위원회 존재감이 그렇게 있지는 않았어요. 새정치민주연합이 뭐 대표가 무슨 얘기를 하나 기자들이 이제 그거에 촉각을 곤두세우지 뭐 최고위원들이 무슨 얘기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크게 기사도 많이 안 쓰고 그랬거든요. 근데 제가 후배들한테 물어봤더니 오늘 정청래가 무슨 말을 할까? 그거 들으러 간다는 거야. 저도 들었어요. 네, 취재를 정청래가 무슨 얘기할까? 무슨 발언이 나올까? 아, 그거 가지고 기사 써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기자들이 많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얘기는 들었어. 정청래가 말하는 것은 대충대충 설렁설렁 쓰지 말고 치지 말고 자판기에 처음부터 끝까지 토시도 안 빼놓고 다 쳐갖고 와라. 네, 맞아요. 그래야지. 그런 얘기는 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워딩을 살려서 세게 논쟁을 일으킬 수 있는 얘기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최고위원 회의 들어갈 때 그 준비해가지고 들어가시죠. 대체적으로 이제 로데이터라든가 네. 이런 건 이제 우리 그 메시지 쓰는 그 보좌관이 있어요. 네. 그래서 2명으로 배치를 했는데 쓰고 이제 카톡으로 이게 와요. 그날 저녁 밤 때 네. 오면 그걸 쭉 한번 읽어보고 자요. 그리고 아침에 가면은 이제 프린트가 돼 있어요. 그러면 8시 반에 가고 9시에 시작하잖아요. 네. 그때 이제 쭉쭉 그 사전회의 키워드를 제가 뽑아내죠. 음. 그리고 볼펜으로 밑줄을 긋거나 아니면 제가 글을 쓰거나 그렇게 해서 하죠. 그게 학원 강사를 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가요? 요점 정리? 써머리가 되게 근데 중요하잖아요. 이제 이런 것을 직접 솔직하게 얘기하면 또 깔때기 된다고 할까봐. 네, 아니 괜찮아요. 우리의 본성은 깔때기야. 그래요? 근데 이제 이거 얘기하면 또 깔때기라고 할 텐데. 괜찮아요. 하세요. 왜 정청래답지 않아? 왜 그래? 아니, 나도 그치? 윤상아 이상하지? 사실은 나도 알부남이야. 그래요? 알고 보면 부끄러움을 많이 타는 남자야. 아. 솔직히 그래요 나는. 네. 근데 이런 얘기하면 좀 부끄러운데. 알부자 남인 줄 알았어. 근데 이제 학원으로. 그거는 제가 초등학교 졸업식장에 가면 네. 꼭 하는 얘기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는 일기를 쓰는데 중학교 때는 일기를 안 쓰거든요. 일기지도. 그래서 그렇죠. 엄마들한테 꼭 일기를 쓰게 해라. 그 말을 항상 10년 넘게 졸업식 축사의 단골 메뉴로 써요. 제가 그 얘기를 왜 하냐면 자기 경험 속에서 나오는 또 그런 게 있잖아요. 제가 있는데 저는 초중고를 문예반만 했어요. 나름 문청이에요. 네. 초중고 때 문예반만 했고 특히 고등학교 때 1학년, 2학년 때는 정통 문학 서클에 들어갔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시 한 편씩 썼어요. 우리 시 일주일에 시 숙제 안 해가잖아. 한 편씩 안 써. 맞았어. 시 안 쓴다고 맞았어. 뭐야. 시상이 안 떠오르겠다. 매 때문에. 그렇지. 그래가지고 토요일마다 오후 청소 끝내놓고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동안 시 합평회를 했어요. 그러니까 뭐 작품에 대해서 네. 선배 작품이든 우리가 써간 네, 작품이든 네, 가지고 네. 되든 안 되든 네. 막 떠들었어요. 토론하고. 그때 이제 좀 많이 늘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대학 가서 학보사 기자하고 네.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정치하기 전에도 신문 잡지를 한 달에 한 16종을 정기 구독했어요. 그리고 계속 이 시사에 네. 관심의 끈을 놓지 말자. 그랬고 이 오마이뉴스가 네. 저한테 네. 결정적인 도움이 되죠. 오마이뉴스가 출범하면서 제가 시민 기자로 등록했어요. 지금도 시민 기자시죠? 지금도 시민 기자죠. 네. 그리고 거기다 글을 쓰면서 인터넷이라는 것을 제가 알았어요. 인터넷이라는 그렇죠. 것을. 그래서 오마이뉴스 시민 기자로 계속 기사를 쓰고 그리고 이제 뭐 노사모 게시판이라든가 그때 서프라이즈 그래서 인터넷 논객
기획이라고 제 스스로 얘기하면 그런데 네. 하여튼 엄청나게 제가 많은 글을 썼고 네. 또 많은 내 글을 읽었고 그러다가 2008년도 광우병 촛불 시위 때 다음 아고라 네. 제가 400편이 넘는 칼럼을 썼죠. 시사 칼럼. 네. 근데 토탈 네. 제가 쓴 글을 읽은 사람들이 이렇게 세봤어요 제가. 네. 그때 국회의원 떨어져가지고 뭐 할 일도 없고 그래서 세봤어 얼마나 읽었나 네, 연인원이 600만 명이 읽었더라고요. 야. 그러면서 이제 인터넷을 익숙하게 되고 댓글을 많이 달게 되고 댓글도 보게 되고 하면서 그러면서 초선 때 17대 국회의원 때는 제가 TV 토론 나가잖아요. 그럼 저 TV 토론 이런 주제로 나갑니다. 나가서 어떤 말 하면 좋을까요? 그러면 다 가르쳐줘. 사람들이 댓글로 예. 카피도 막 써주고 쭉 취합을 해요. 네. 그래서 집단지성이라는 게 저는 그런 거라고 느꼈어요. 그래서 내가 혼자 생각한 것보다 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카피 막 써줘요. 그 킬러 컨텐츠 뭐 이런 네, 것도 네. 보내주고 그러면서 공부가 되는 거예요. 책 몇 권 읽은 것보다 네. 더 많은 지식량을 습득하게 되고 아. 그거를 10년 넘게 하다 보니까 네. 어떤 각도에서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네. 이미 한 번 이렇게 학습이 돼 있는 네. 어떤 주제도 그러니까요. 제가 도대체 정청래라는 정치인이 어떻게 저렇게 막 말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했더니 그 기저에는 집단 지성의 힘이 있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오늘날 정청래가 막 말을 할 수 있게 만든 거는 집단 지성의 힘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실제로 글을 많이 써요. 직접. 네. 그리고 국회의원 하면서 정치 10년 하면서 어디가 축사 같은 거 많이 하잖아요. 네. 단 한 번도 보좌관이 써본 적이 없어요. 제가 그것도 써간 적도 없어요. 아니 근데 제가 즉흥적으로 다 해요. 그러니까요. 그 분위기에 맞게. 저기 섭외도 되게 힘들잖아요. 네. 매일매일 저희가 데일리 프로니까 네. 밤에 연락해서 나올 수 있는 정치인들이 많지 않아요. 밤 10시 30분? 어제 밤 10시 30분 11시 사이에 11시 사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 장윤성 기자. 상암동 오마이뉴스 이 본사 사옥에서 632m 떨어져 있는 맹간해라는 데에서 동네 주민들과 맥주 한잔 마시고 있었어. 왜냐하면 오늘은 최고위원회가 없잖아. 네, 오늘은 없죠. 그래서 회의가. 조금 여유가 있어서 이런 날은 술을 마셔줘야지. 동네 주민들과 네. 술 먹으려고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 그래서 내일 아침까지 그만 먹고 들어가서 그래서 우리 집사람 출연해라. 보고 오라 그랬어. 네. 나를 데려가라. 원래는 1시까지 마실 예정이었으나 네. 아침 방송이 있기 때문에 네, 일찍 가자. 네. 12시에 와가지고 나 데리고 왔어. 근데 그런 정치인들이 준비된 정치인이 많지 않아요. 근데 이제 이런 것 같아요. 저는 제가 글을 잘 쓰거나 뭐 이러지는 않지만 초선 때도 열린우리당 당 게시판 제 홈페이지에 썼던 글을 다 모아봤어요. 모아봤더니 원고지 매수로 네. 계산했을 때 5,000매가 넘더라고. 오. 그래서 책으로 내면 300페이지 7권 정도 나온다고. 근데 글 그거를 쓰는 정치인이요. 그걸 다 오마이뉴스에서 그거 가지고 한번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네. 글을 많이 쓰는 정치인. 그런데 책을 못 냈어요. 왜냐하면 그때 대선이 있었잖아요. 2007년도. 근데 출판사에 딱 줬는데 원고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럼 나보고 이제 골라서 찍으라고 했는데 그걸 찍을 시간이 없었어. 그래가지고 책을 못 냈어요. 다 냈는데. 그 지금도 원고가 있어요. 네. 있고 그리고 이제 국회의원 떨어졌어.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아고라에 글 쓰고 그다음에 페이스북 이렇게 쓰는데 페이스북도 제가 다 쓰죠. 사람들은 보좌관이 써준다 뭐 어쩐다 이렇게 의심하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없어졌지만 매일매일 글을 쓰고 매일매일 글을 보고 거의 기자와 같은 생활을 하시네요. 정치인이지만 기자 플러스 그 사람들을 만나서 술 먹는 주민들하고 술 먹는 것까지 해야 되니까 더 일이 많겠다. 근데 저는 이 SNS 이 공간을 왜 활용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국회의원들이. 왜냐하면 오프라인에서 만나려면 시간도 필요하고 돈도 필요하고 또 뭐 그런 게 있잖아요. 근데 너무 쉽잖아요. SNS는 들어가기만 하면 그 민중들의 그 언어를 통해서 뭐가 관심 있고 뭐가 아픈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당신은 언제 노냐는 거야. 그래서 내가 난 집에 오면 씻고 침대 위에서 딱 갤럭시 폰 딱 들고 그거 가지고 놀아 그랬더니 그것도 일 아니냐는 거야.
계속 그 뭐 그쵸. 글도 봐야 되고 댓글도 봐야 되고 기사도 봐야 되는데 근데 나는 그게 나의 놀이 문화야. 놀이 문화. 네.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제발 좀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가만히 좀 이렇게 쉬어라. 근데 그러니까 그 사모님 보시기엔 산만해. 집에 와서 게임 아들처럼 게임해야지. 예? 계속 게임하지. 근데 이제 그다음에 뭐 핸드폰 갖고 전당대회 놀지. 전에는 스타크래프트를 한 판씩 했었는데 그러니까요. 한 몇 개월 동안 했어요. 네. 그게 습관이 됐었는데 네. 전당대회 하면서 지방을 돌아다 보니까 네. 스타크래프트가 깔려 있는 컴퓨터가 없어. 그래서 못했어. 그러다가 감을 지금 잃었어. 이제 못해. 예, 안 해. 감을 잃었구나. 장윤선의 팟짱. 자, 의원님께서 제일 많이 주장한 것은 강한 야당, 선명성 있는 야당, 그리고 당대표가 돼서 정말 최전방 공격수로서 우리 당이 존재감 있는 야당, 야성 회복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셨는데요. 지금까지는 그렇게 딱 모르겠어요. 그 지금 뭐 불거지는 여러 이슈들이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뭐 그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도 여전히 이완구 총리 후보는 적절했나 이런 비판도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인규 전 대검 중수부장의 발언 문제도 있고요. 뭐 등등 여러 이슈들이 있지만 그 새정치민주연합이 확실한 존재감을 보여주는 정책과 어떤 노선 뭐 이런 것은 없다 이런 비판이 있거든요. 이런 점은 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제 개인적으로는 네. 이런 데에서 약간의 고민과 갈등이 있어요. 네. 어찌 보면 정청래라는 사람을 제가 객관화시켜서 해보면 한 사람이 너무 10걸음을 앞서가는 거 아니냐. 제 스스로를 제가 떼어놓고 저를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본다면 네. 그것보다는 10사람의 한 걸음이 더 중요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 관점에서 보면 어쨌든 좀 낮은 수위지만 좀 한 걸음 두 걸음이 아니라도 반 걸음이라도 우리 당 전체 국회의원들이 네. 함께 가는 반 걸음이 앞서가는 선봉장들의 두 걸음 세 걸음보다 훨씬 더 나을 수 있겠다 하는 것이 사실은 이완구 총리 후보자에 대한 인준 표결이었어요. 그때 저도 굉장히 불안했거든요. 뭐냐면 우리 당에서 이탈표가 있으면 어떡할까 이런 거 가지고 저는 보이콧하자 그냥 네. 퇴장하자 솔직히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네. 근데 이탈표가 없었어요. 없어서 그래도 선명하게 퇴장 투쟁보다는 표결을 직접 참여하는 그것이 훨씬 더 모양새가 좋았다. 네, 좋았죠. 그런데 그것은 신뢰의 문제거든요. 각자 서로 의원들에 대한. 그래서 서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하나의 계기가 됐어요. 그래서 저도 우리 당 의원들을 신뢰하고 좀 더 공통분모를 찾아서 함께 네. 할 수 있는 그러한 거리들, 그러한 계기들을 많이 마련해야 되겠다. 그것이 또 어떻게 보면 최고위원으로서 네. 해야 될 일 아닌가. 너무 혼자 단독 드리블 이렇게 하는 인상은 좋지 않겠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선명한 네. 정체성 이런 것은 분명히 하면서 네. 그렇습니다. 그렇다고 튀는 발언을 자제하거나 이러진 마세요. 아니 저는 근데 그게 튀는 발언이라고 포장되는 것도 저는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다 보세요. 2012년 12월 14일 총선을 5일 앞둔 그 시점 아침 8시 반 박근혜 후보가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서 네. 국정원 댓글이 허위사실로 밝혀지면 문재인 후보가 책임져라 네. 라고 말했다. 그렇죠. 나는 반대로 되돌려서 얘기하겠다. 자, 원세훈 국정원장이 선거법 국정원법 위반으로 실형 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네. 댓글은 있었다. 그리고 부정선거했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가 댓글이 없었으면 책임져야 되는데 네. 댓글이 있었으니 네. 박근혜 대통령은 책임을 어떻게 질 건지 말하라. 네. 라고 말하는 것은 튀는 발언이 아니에요. 정당한 발언이죠. 정당한 발언이에요. 네. 상식적인 발언이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튀는 발언 내지는 막말하고 있다.
라고 막말을 하고 있죠. 네. 말씀하신 대로 청와대 인사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면 박근혜 정부 3년 차 올해 접어들었는데 인사부터 해서 뭐 물론 그것은 윤창중 전 대변인 사태로부터 시작해서 유구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그 인사 문제가 있는데 뭐 지금까지도 계속 반복되고 있는 문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 뭐 튀는 발언 이런 것은 그러니까 시의 적절하게 꼭 해야 되는 발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지금 그 정권의 문제, 박근혜 정부가 잘못된 정책들을 하고 있는 점들, 그리고 특히 이제 청와대 인사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야당이 조금 더 세게 비판하고 어떤 대책을 요구해야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비판도 있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정치권의 고정관념을 저는 좀 깨야 된다. 좀 다른 각도에서 저는 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이번에도 우리 당에서도 박근혜 대통령 집권 2년 동안 네. 어느 지역 출신이 많이 중용이 됐나. 그렇죠. 근데 이것은 20년 넘게 계속 반복되는 신문 기사거리예요. 그렇죠. 호남 몇 프로, 뭐 어디 몇 경남 프로, 몇 프로. 장차관 몇 프로. 대구 출신 몇 명. 저는 그런 기사를 안 썼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부산에서 인재가 많다면 부산 사람을 다 쓸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인사의 첫 번째 일절이 뭐예요? 적재적소, 적임자를 하는 거예요. 그 적임자가 강원도에 많았다. 그러면 강원도 사람을 많이 쓰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근데 강원도에 적임자가 많은데 강원도 사람이 많다는 그 비판 때문에 갑자기 다른 지역을 쓴다? 저는 그건 잘못됐다고 봐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는 그냥 기계적이고 천편일률적으로 호남 출신 몇 프로, 영남 출신 몇 프로 이렇게 정양 평가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성 분석을 해야 돼요. 질적인 분석을 해야 돼요. 네. 그래서 부산이 지금까지 예를 들면 10%를 썼는데 부산은 15%를 썼어야지 왜 10%만 썼냐. 이렇게 오히려 기사를 치고 나오는 기사가 저는 훌륭하고 빛나는 기사라고 생각을 해요. 그 관점은 그렇고 그런데 그렇다 하더라도 그러면 영남 출신들이 그 굉장히 높은 퍼센트지를 차지하고 있는데 50% 정도 된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그게 적재적소의 인사였고 적임자였느냐라는 분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박근혜 정권에서는. 네. 그래서 결국은 적재적소 유능한 인사가 아니기 때문에 지역 편중 인사 비판을 받는 거예요. 영남에서 50%를 인재를 썼다. 근데 그게 다 적임자였다. 유능한 사람들이었다 하면 비판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능력을 보고 뽑은 것이 아니라 지역을 보고 뽑은 거다라고 이제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고요. 그 지점이 하나 있고 네. 또 하나는 국민들이 가장 지금 박근혜 정권에 실망해서 돌아선 것이 뭘까? 봤을 때 저는 인사난맥상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구정 때 제가 뭐 대전도 가보고 제 고향도 금산도 가보고 해보니까 정말 뿌리 깊더구만요. 그리고 이것은 치유가 불가능할 정도로 정윤회 미스테리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참 이상한 의심들을 사람들이 많이 해요.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정권 내내 뿌리 깊은 부정적 요소로 작용하겠다라는 생각이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주로 이제 설민심인데 그렇게 사람이 없고 그렇게 제대로 된 사람이 없느냐. 박근혜 대통령 주변에는 이제 이런 것이 되게 이제 많았고 결정적으로 이제 기름에 불을 분 격은 이제 담배세 인상 등 세금 폭탄 뭐 이런 부분이 이제 기름에 불을 붓는 거예요. 불에 기름을 붓는 거야. 하여튼 기름에 불을 붓는 거죠. 불에 기름을 붓는 거 아니야? 아니, 그런가? 불에 기름을 붓는 건가? 헷갈려. 갑자기 헷갈린다. 네.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사실은 국회의원 하고 있는 이유도 정치를 하고 있는 이유도 결국은 이제 조국 통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내치를 잘하고 경제를 잘 살려도 남북 관계가 삐그덕거리고 긴장 상태가 높아지면 경제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받잖아요. 그래서 저는 남북 관계 그리고 한반도 평화와 긴장 완화 이것은 저는 당위론적이기 때문에 우리가 통일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것이 생존의 길이고 경제를 살리는 길이기 때문에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우리가 지향할 수밖에 없고 해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 남북 관계에서는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이런 2년이었죠. 네. 그리고 이명박 정권 5년 내내도 그랬고 지금 8년째 네. 지금 남북 관계가 아무런 진척이 없는 이것이 경제적으로는 엄청난 마이너스예요. 그래서 올해는 남북 관계 숨통이 좀 트여서 네. 개성공단도 잘 되고 그리고 좀 이 긴장 상태가 완화돼야 경제도 활성화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근데 지금 중요한 거는 이제 그 청와대 인사가 검찰 국정원 인사로 채워졌다는 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그 국정원 현직 국정원장 출신이 막 가고 그리고 현직 국회의원들 겸직 위반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3명을 막 정부 특보로 임명을 해버리고 그리고 그 검찰 출신들이 대거 현직 검사 파견 안 받겠다고 했는데 다 받아버리고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인사를 막 해버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야당이 그냥 물론 이제 논평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뭔가 대응이 필요한 것은 아닌가 이런 거죠. 이번 청와대 비서실 개편의 네. 특징이 몇 가지 있죠. 네. 첫 번째는 현직 국정원장을 갑자기 비서실장으로 이렇게 데려온 경우는 헌정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이런 거고 제가 이후락을 연상케 한다도 그렇죠. 얘기했는데 이후락은 비서실장 하다가 주일대사 했다가 지금으로 치면 국정원장, 중앙정보부장으로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중앙정보부장 하다가 비서실장으로 한 게 아니고 네. 비서실장 시켰다가 주일대사 했다가 중정부장을 시켰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병기는 그 반대죠. 네. 주일대사, 국정원장, 비서실장 이렇게 갔겠죠. 어쨌든 순서는 바뀌었지만 세 개의 요직을 다 거친 이제 이런 건데 어쨌든 국정원장을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가장 음지에서 가장 양지로 그러니까요. 이렇게 이동시킨 일은 지금까지 헌정사상 처음이다. 참 이렇게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이 들고 이병기 개인에 대한 능력 유무를 떠나서 이것은 적절하지 않은 인사다. 네. 이걸 제가 지적을 했고요. 또 하나는 국회의원 3명을 정무특보로 네. 이것은 기본적으로 삼권 분립에 맞지 않고 네. 차라리 그렇게 할 거면 그냥 떳떳하게 정무장관을 신설해서 네. 정무장관으로 임명하면 국무위원을 임명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국회법 위반도 아니에요. 아니고. 국회법 29조에는 네.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을 할 수 있다. 네. 나머지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요. 겸직 금지 위반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의화 국회의장도 국회법을 위반했는지 안 했는지 지금 이제 그 곧 심판할 예정이거든요. 예. 국회의장이 그걸 의뢰했어요. 이 국회법 위반인지 아닌지. 이렇게 법 위반 논란까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인사를 꼭 해야 되느냐. 네. 그리고 국회의원은 저도 국회의원이지만 헌법기관이잖아요. 네. 대통령 보좌관하는 자리가 아니에요. 오히려 행정부를 견제하고 감시하고 비판해야 그렇죠. 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맞는 그 국회의원 하나가 얼마나 그렇습니다. 중요한데요. 걸어다니는 헌법기관들인데. 저를 봐서 알 수 있잖아요. 국회의원이 얼마나 중요한지. 네? 맞아. 그런데 그것을 대통령 보좌관으로 이렇게 임명하는 것 자체 이것은 어떻게 보면 반헌법적 컨셉이죠. 그런데 그걸 또 좋다고 가잖아요. 그리고 돈도 안 받는 무보직 명예인데 뭘 그러냐, 뭘 그렇게 문제 삼냐. 그러니까 새누리당의 중심 사고는 돈을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이번에 중요한가 봐. 그 3명의 정무특보 임명은 네. 새누리당 의원들도 네. 실제로 반대 기류가 높더라고. 얘기를 해보면. 네. 네. 그 이제 표출을 안 해서 그렇지 네. 부글부글 끓고 있더라고. 나경원 국회 외통위원장은 차라리 장관을 임명하지 그랬냐 뭐 이런 얘기를 하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현상은 본질을 대변하잖아요. 네. 몇 명이 와서 지금 그 안 좋은 인사다, 잘못된 네. 인사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나 본질 밑바닥에는 끓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바로 레임덕이 시작됐다 이렇게 보면 돼요. 박근혜 대통령은 왜 그렇게 인사를 했을까요? 우리가 항상 인사를 할 때는 인사성이 밝아야 되고 반듯하게 정중하게 이렇게 인사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 청와대 인사는 그 반듯한 국민에게 예절 바른 인사가 아니었다. 예절 바르지 않은 인사를 해버리고 그는 중동으로 떠나버렸어. 네. 그러니까 좀 걱정인데요. 앞으로 사실 새정치민주연합 최고위원으로서 사실 박근혜 정부의 최전방 공격수로서 당 대표로서 뭐 이렇게 역할을 하셔야 되잖아요. 앞으로 이제 올 1년 동안
최고위원 임기 동안 박근혜 정부를 향해서 제일 공격할 거는 뭐라고 보세요? 어떤 부분에서 내가 좀 세게 해야 되겠다. 공격이라기보다는 네. 박근혜 대통령이 어쨌든 제가 반대하는 대통령이지만 우리나라 대통령이잖아요. 네. 그래서 정말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저는 두 가지인데요. 경제, 민주화, 네. 그다음에 남북관계 이 두 가지를 좀 잘해줬으면 좋겠어요. 근데 네. 제일 못하는 분야가 또 그 분야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어제도 제가 예결위에서 최경환 부총리를 상대로 질의를 했어요. 뭐냐면 약속한 건 지켜야 되지 않냐.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은 가장 큰 약속은 약속을 잘 지키는 약속입니다. 이렇게까지 하지 않았느냐. 그랬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어떻게 약속한 걸 1.1핵도 다 안 틀리고 다 고칩니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1.1핵이 지금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선 공약 파기한 거에 대해서는 일단 국민들께 정중하게 사과하는 게 맞겠다. 이런 생각이고 또 하나는 지금 핵심이 뭐냐면 증세 있는 복지냐 증세 없는 복지냐 네. 이런 데 논란이 많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돈을 씁니까? 이건 뭐 그럼 하나만 한 논쟁이죠. 우리가 물건 사러 가는데 돈이 있어야 뭘 물건을 사죠. 네. 그러려면 증세 있는 복지가 맞는 거죠. 증세 없는 복지는 그것은 우격다짐밖에 안 되는 거예요. 네. 근데 증세를 어떻게 할 거냐. 서민 증세냐 아니면 재벌 부자 증세냐. 후자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한테 세금을 더 많이 걷고 돈을 적게 벌거나 못 버는 사람한테는 안 걷거나 덜 걷어야죠. 그게 상식이잖아. 그렇죠. 무슨 경제 용어 동원할 필요도 없어. 없어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2008년도에 법인세 재벌 대기업들에게 네. 걷는 법인세를 3% 인하했어요. 그랬더니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올해 원래는 2008년도 2010년도까지는 2009년도까지는 법인세를 더 많이 징수했어요. 1,600만 근로소득자 네. 소득세보다. 근데 2010년부터 역전이 벌어져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올해는 11조 5천억을 소득세를 더 많이 걷는 걸로 지금 계산이 돼 있어요. 그러면 2008년도 수준으로만 정상화하더라도 법인세에서 그럼 11조 5천억을 더 걷는 거 아니냐. 단순하게 계산해서. 네. 그럼 11조 5천억을 지금까지 깎아준 거 아니냐. 근데 깎아주지 않겠다라고만 말해라. 그러면 11조 5천억을 더 걷고 소득세나 법인세나 그냥 이런 말 써도 되나? 똔똔이가 되는 거잖아. 똔똔. 똔똔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 11조 5천억을 덜 걷는 법인세를 더 걷게 되잖아요. 그러면 11조 5천억이 돈이 새로 생기는 거잖아. 네. 그럼 이걸 가지고 서민들에게 세금을 더 걷지 않아도 네. 이걸로 복지 비용으로 쓰자는 거야. 네. 간단한 논리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면 왜 안 하냐는 거지. 그랬더니 제가 물었더니 최경환 부총리가 세계적인 추세가 법인세를 인하하는 추세라는 거야. 그러면 세계에서 경제 상황이 좋고 복지 비용을 많이 지출하는 스웨덴 이런데 그 복지는 왜 안 따라가는 거야 또. 그러니까요. 자, 이런 거고요. 답답하네요. 그래서 어쨌든 법인세 등 재벌들을 깎아줬던 세금을 더 징수하는 것, 그 돈으로 국민들에게 복지 비용을 쓰라는 것, 네. 이런 것이 학술적 용어로 경제 민주화예요. 네, 그런 거고요. 그리고 남북 관계는 이 모든 것을 우리 남쪽 반쪽 이 땅에서 하고 있는 남북 관계가 어그러지면 모든 것이 파토 망하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남북 관계를 잘 관리하고 평화 모드로 갈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3.1절 기념사에서도 문화 스포츠 교류를 하자 남북 간에. 네. 그리고 남북 철도도 연결하자. 말은 참 잘했어요. 그래서 제가 오랜만에 칭찬했어요. 박근혜 대통령. 말을 참 잘했다. 그래서 이게 정청래 발언이 맞냐 이런 진위 논란이 일었어요. 그랬어요. 정청래 한 발언이 아닐 것이다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어요. 제가 한 말 맞아요. 그런데 그 말이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 되고 실현 가능하려면 네. 5.24 조치를 선제적으로 해제하는 것이 맞겠다. 그리고 박광자 씨 피살 사건에 대해서는 북한 당시 김정일 위원장이 현정은 네. 현대 회장한테 미안하게 됐다.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하고 이미 사과를 했어요. 근데 북한에서는 그게 우리 대한민국 남쪽 정부를 향해서 사과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굳이 서면으로 정식으로 공식으로 해라 하는 것을 요구하다 보면 한도 끝도 없어요. 그냥 그 사과를 나는 받아들였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5.24 조치를 해제하고
금강산에 투자했다가 네. 지금 아무런 몇 년째 지금 신용불량자가 되고 유일한 카드는 더 이상 없다. 나는 자살밖에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금강산 관광호텔 안교식 사장. 네. 그런 우리 피맺힌 국민들의 한도 좀 풀어줬으면 좋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노동계에서는 4월 총파업을 결의하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벌이겠다라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는 다음에 얘기할까요? 오늘 마저 얘기할까요? 다음에 얘기하자고. 약속 시간이 너무 늦어가지고 더 길게 할 수도 없어. 예. 알겠습니다. 최고위원에 선출되고 첫 번째 팟짱 인터뷰에 응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끝으로 한 말씀 안 드려도 되겠죠? 해야 돼요. 그건 또 해야 돼요? 네. 네. 이제 최고위원이 되고 이렇게 저렇게 뭐 어떻게 보면 박수도 많이 받고 또 비판도 많이 받고 경랑의 3주간이 지나갔는데 그러면서 제가 들었던 생각이 있습니다. 이런 댓글이 저한테 격려 댓글로 왔어요. 착하기는 쉽다. 그러나 정의롭기는 어렵다. 정청래 최고위원은 쉬운 길이 아니라 더 어려운 길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 이것이 저를 바라보는 시선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마음속으로 제가 댓글을 달았어요. 바다는 비에 젖지 않는다. 이리힐비하지 말고 역사를 보고 민족을 보고 뚜벅뚜벅 걸어가자. 제가 보기에 다음 출연하실 때는 그 인사 소개 워딩이 바뀔 것 같아요. 참 정의로운 정치인. 알겠습니다. 새봄 첫 번째 저희 봄 개편에 처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자주 봬요. 네. 저희가 최고위원 회의하는 현장으로 가서도 또 재밌게 최고위원 중계를 할까? 오마이뉴스가 나를 불러준다면 네.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무조건 달려갈 거예요. 태평양을 건너 인도양을 건너 그리고 상암동을 거쳐서 네. 알겠습니다. 어디든지 언제든지 달려갈 거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매일 정오 여러분의 점심시간 맛있게 씹어드실 뉴스를 보내드리는 장윤선의 팟짱. 매일나 신선한 뉴스를 맛보고 싶으시다고요? 보수 언론이 대충 훑고 지나간 뉴스 그 이면의 진실을 알고 싶으시다고요? 그렇다면 여러분의 곁에 장윤선의 팟짱이 있습니다. 좋아요와 구독하기로 응원해주세요. 포털사이트 검색창에서 장윤선의 팟짱을 치거나 모바일 앱스토어에서 팟빵 클릭 후 장윤선의 팟짱을 들러주세요. 요거 재밌네 할 때는 과감하게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꼼꼼한 사랑이 팟짱을 키웁니다. 장윤선의 팟짱 애청자 여러분,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부탁드립니다.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